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인지 발달의 규칙성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제시된 연령 기준을 대략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발달 단계의 연령은 어떤 사회적 환경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체적 성숙 정도 이런 것 등과 관련돼서 많은 요인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피아제의 발달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행동의 순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단계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건너뛸 수 없다는 겁니다. 단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피아제의 발달 단계의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다양한 영역까지 모두 같은 발달 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영화의 발달이 점진적이고 그다음에 연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변화는 긴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들 사이에 여러 형태의 어떤 그런 중간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갑자기 이 단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 각 단계의 어떤 특징적 행동,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에 도달하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여도 어떻게 돼요? 이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인지적 발달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는 감각 운동기. 그래서 감각 운동기는 0세에서 2세에서 주로 이루어지러 가는데 여기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고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찾기 위해서 운동 능력을 사용하고자 애쓰는 이 시기가 이제는 감각 운동기고 그다음에 전 조작기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는 2세에서 7세 여기는 어떤 개념적이고 상징적 양식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는 발달하는 시기다. 즉 뭐냐면 유아는 이 감각운동적 사고에서 개념적 사고로 바뀌어가는 이 전환기. 그래서 이때는 0세에서 2세까지는 감각이 운동이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는 이 감각이 개념으로 바뀌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조작 단계다. 여기서는 이제 8세에서 11살 사이. 자,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 단계는 자, 11세에서 15세. 논리적 어떤 그런 조작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인지적 구조는 어떻게 돼요? 이 성숙의 수준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여기에서는 감각 운동기서부터 시작해서 형식적 조작까지 우리가 네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피아제의 발달 단계의 특징을 보면 자, 첫 단계는 못해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구하는데 분명히 어떻게 돼요? 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계는 분별하는 어떤 계열을 이룬다는 거죠. 뭐냐면 이 어떠한 단계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여기는 문화적 요소는 지연, 정질시킬 수 있으나 발달 단계의 계열은 어떻게 돼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각 발달 단계는 이 구조적 전체를 이룬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어떤 경험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어떤 접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발달은 위계적이다. 그래서 각 단계는 독특하고 그 다음에 분리된 전 단계를 토대로 구성되고 그리고 여기는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방향은 불변하고 불가역적인 우리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기 정서 발달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의 특징에는 첫 번째 정서. 정서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가운데서 강하고 그다음에 통합된 감정적 경험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강한 감정이 어떻게 돼요?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신체 생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재적 생활 기능의 변화와 그다음에 운동적 표현을 수반한 이 신체적 동요, 그다음에 혼란의 상태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생활 감정이 발달하는 이 청소년기의 중요성이 더욱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정서적 변화의 단계를 이제는 초기, 그다음에 중기, 후기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청소년기에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그들의 어떤 감정적 기복이 어떻게 돼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이제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정서는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고 어떤 기본적이고 수줍어하고 민감하고 그다음에 어떤 열중하는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여기에는 정서적 변화 단계 우리가 금방 얘기했죠. 초기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청소년기의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그 지적인 바탕 위에서 성적 충동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므로 정서는 어떻게 돼요? 성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서 성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관심 이것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심을 강하게 보이고 이성에 반발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허세적인 반항을 하는 등 어떤 이중적 정서, 이 이중적 정서를 표출한다라고 우리가 초기 단계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기 단계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중기 단계는 청소년 초기 정서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욱 강렬해지죠. 그리고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이 더욱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독선적이고 우월을 가시하고 있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혐오하는 경향을 이제 짙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이제는 중기 청소년의 일단 우리가 상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어떤 사고와 사회에 대한 어떤 태도는 그들의 어떤 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후기입니다. 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현실 적용에 대한 어떤 노력하고 자신을 합리적으로 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어떤 그런 주관과 객관의 결합을 통해서 자기와 사회의 타협을 이뤄가고 있고 그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조화, 이 조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성된 자아의식을 이제는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기에 이게 이제 흥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청소년 발달에 대해서 이제 정서 발달의 행동의 하위 구성 요소에서 이제 첫 번째 흥미인데, 흥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흥미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활동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쾌, 불쾌, 수락, 불수락 이러한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요인으로서의 흥미는 여러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 흥미가 중요한 것을 처음 인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헤르바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인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게첼스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 흥미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개인이 특정한 대상, 그다음에 활동, 이해, 기술, 어떤 주의 집중
이런 것들 어떤 획득을 위해서 목적을 탐색하려는 어떤 충동으로 인해서 경험을 통해서 조직된 성향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흥미는 밀도가 높은 어떤 정서적 특징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어떻게 돼요? 추진시키는데 이 원동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쾌락이라든지 불쾌, 수락, 어떤 불수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 흥미를 체계화시키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흥미를 체계화시키면 첫째는 개인의 주의와 관심이 어느 정도 일정한 활동에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활동들에 대해서 쾌, 불쾌의 어떤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쾌의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그것에 집착해 버리는 이 행동 경향이라는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는 어떻게 돼요? 감정적 이 색조뿐만 아니라 인지적 인식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뭘 하는 거지? 뭐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것들, 이런 어떤 활동 구조라든지 어떤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태도입니다. 태도. 여기에서 태도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심리적인 어떤 가설적 변인, 즉 잠재적인 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행위, 반응 이런 것에 나오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길포드라는 사람은 태도는 한 개인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 사물이라든지 이 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갖는 찬동 혹은 불찬동의 경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학교, 결혼, 정부, 종족, 계급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도박, 전쟁, 세금 지불, 사형, 민주주의적 공산주의 등 이런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뜻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그 속에 감정과 함께 신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태도와 흥미의 어떤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흥미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라고 하면 태도는 감정 플러스 신념까지도 우리가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 레머스와 게이지라는 어떤 그런 사람은 태도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태도란 심리적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나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정서화된 경향이다 라고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서화된 경향이라는 말 속에는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서화된 경향이라는 것은 여기는 태도를 인지적 그 다음에 정신작용과 구별하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모 교수는 여기는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리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네 가지 심리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 태도는 한 대상, 사물, 현상, 개념, 사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현상, 가치, 제도, 사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태도는 실제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적 경향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넷째는 어떠는 여기는 조회 체제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어떤 지각 그래서 이 지각은 환경에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특히 환경적인 강화와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자, 자기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은 자, 자신을 보조할 것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여기에는 대인관계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본질적인 경향성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 불호, 긍정, 부정 이런 것들로 반응하는 어떤 감정적 색조가 항상 동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험의 결과라든지 학습의 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이 감정 색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아 개념에 대해서는 자아 개념은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다음에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아 개념에 대해서 미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아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인식하고 타인이 자기에게 반응해 오는 것과 그다음에 자신도 자기에게 반응해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구조는 타인에 의해서 자기에게 행해지는 반응과 태도로부터 대부분 형성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 자아 발달의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의 어떤 하위 구성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아 개념에 대해서 이 트롯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일반적 자아 개념 중에서 학업적 자아 개념과 비학업적 자아 개념, 그다음에 청소년의 자아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학업적 자아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일반적 자아 개념 중에서 학업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개념의 측면을 여기는 학업적 자아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의 어떤 정신 능력이라든지 교사와의 어떤 그런 학습 관계, 그다음에 학습 습관,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과목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학업적 자아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비학업적 자아 개념은 학업과 관련되지 않는 자아 개념. 그래서 여기는 신체적 능력, 사회적 관계, 용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정서 발달이라든지 어떤 피아제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보면 신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감각이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여기는 계속적으로 점점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서 발달의 어떤 그런 행동 특유의 하위 구성 요소 중에서 자아 개념이다. 이 자아 개념은 자, 청소년의 자아 개념의 구성을 보면 학문적 자아 개념은 능력, 성취 자아 개념, 그다음에 사회적 자아 개념은 친구, 가족 관계, 그다음에 정서적 자아 개념은 성격, 신체적 자아 개념은 능력, 외모.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자아 개념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네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이런 자아 개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학문적입니까? 사회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서적입니까? 신체적입니까? 다 나름대로 이런 어떤 자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더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행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자아 개념이죠. 이제 감성입니다. 감성. 자, 이런 감성에 대한 용어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본래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기 위해서 정신병리적인 개념에서 출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이 개인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각적 측면에서 이제는 보편적인 용어로 이제는 정의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에서 야호다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야호다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자, 의학적인 의미로 여기에서 정신병이 없는 이 상태를 우리가 감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둘째는 어떤 심리학적 특징의 어떤 긍정적인 한 부분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감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감성의 어떤 요인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 하위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감성에 대한 일단 하위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감성. 자, 자신과 타인의 한계가 모든 행동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자아 실현에서 욕구를 지니며 계속해서 어때요? 어떤 성취감이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어떤 적응성, 그 다음에 생활의 만족감, 균형 잡힌 통합된 어떤 그 성격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개인의 그 개인 자신의 어떤 물리적이고 사회적, 심리적 환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어떤 성격의 탄력성, 원상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에서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감성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황정규 교수는 자, 자아 과정의 기초로 이 감성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인지적 능력의 영향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성격의 정서적 측면에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에 반항하거나 그리고 사회 속이나 밖에서 숨어버리지 않고 생활에서 부딪히는 긴장을 견뎌내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에서 우리가 미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감성에서 미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성이란 실제로 개인이 강화하는 정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인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압력들 그래서 사회가 그에 대해서 수립한 기대들을 포함한 비율의 총체로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발달에 통해서 우리가 자아 정체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정체감 형성, 즉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 자, 자신의 어떤 이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나 사고, 그 다음에 정서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자아 정체감이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 자아 어떤 존중감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성과도 높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이 낮은 사람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낮다 보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 개인의 자아 정체감은 어떤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인간적인 차원, 성별 차원, 그 다음에 개별성 차원, 계속 차원 이런 것들로 자아 정체감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이 어떤 면에서 좋지 않은 그 다음에 성별에서도 또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원, 개별성, 계속성 차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아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아 정체감은 이제 네 가지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성 차원은 각 개인이 느끼는 인간이라는 느낌, 성별은 남성 혹은 여성, 개별성은 각 개인의 독특성, 그 다음에 계속성은 시간의 경계에도 동일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있어서 엘킨드의 청소년이 자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준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상의 청중. 그 다음에 둘째는 나는 유일한 자이다. 이 개인적 우화. 그래서 셋째는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자아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 이 과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건 참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교육을 강의를 하고 왔지만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 어떤 정체통을 통해서 이루어갈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자, 질풍노도와 같이 어떤 사회에서 또한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다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정말 효과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 그 다음에 어떤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그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청소년 복지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청소년과 직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그들을 어떤 가도기적인, 이러한 어떤 그런 사회 가도기적인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어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그 지도자들은 이러한 어떤 역할, 청소년의 이해부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했는데, 청소년의 이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